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 일타 강사들이 전합니다. 오늘은 진짜 복덕방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름만큼 구수하고 진한 정보 주실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신데 명지대 실물투자분석과의 겸임 교수시기도 합니다. 이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이제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자,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초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컬어 한 말입니다. 많은 카드가 이제 주머니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비춰지는데 진짜 요즘 복덕방 좀 거래 어떻습니까? 좀 한산합니까? 아니면 더 늘었습니까? 확실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요. 급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6월에 1만 건이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16일인데 네. 1천 건이 안 됩니다. 그 10분의 1로 뚝 떨어졌네요. 네, 그렇죠. 아우, 그래서 정말 확실히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네. 게 뭐 네. 시장의 가장 뚜렷한 일단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이후에 강남권 그 고가 주택의 최고가 거래가가 70% 넘게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바짝 얼어붙은 겁니까? 아니면 이러다가도 이 조건 하에서 다시 뭔가 방법을 찾아갈까요? 그런데 이번 정책 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정책을 보면 대출을 조금 강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다시 뭐 다른 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좀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가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무리해서 집을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리 변화가 전 과거하고 달리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사실 펀더멘털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초강도 대책에 대한 단기성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뭐 27번인가 대책 나오고 했지만 그렇죠. 결국은 그때 규제가 시장을 못 잡았잖아요. 그런 반면 교사에 대한 또 심리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팽팽했는데 네. 흐름상으로 보면 6월에 뭐 엄청 났거든요. 어떤 심리였냐면 집값은 오를 거다. 그러면서 대출도 증가하고 수요가 많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는 이제는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는 심리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에도 이런 정책이라든지 규제가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좀 시장을 움직이기 힘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 정책은 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하고 달리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런 심리를 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없던 정책이었어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대출 규제를 수도권에 그냥 6억 원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없던 정책이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빨랐나요 그럼? 네. 그러니까 예를 빨랐다. 들어서 정책이 오늘 발표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맞아요. 유예 기한을 두지 않았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 자산시장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반대로 뭐 이거를 바꾸기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고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나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먹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잘 보세요. 이런 정책들이 그냥 과거에 있던 정책, 뭐 세금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시장에서 예측했던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항상 예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예 기간도 두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 정책은 특성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칼을 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옳다 그르다를 그러니까 영역은 아니고. 그건 네. 아닌데 네. 어쨌든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집값이 상승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한 주에 1%씩 오릅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1년 동안 이걸 두면 50%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대책을 뭐 나올까, 정책이 뭐 나올까 이런 이제 방법이었는데 그런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때 대출 증가가 동반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인 대출을 일종의 규제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유예 기간 뭐 일주일이라도 뭔가 이렇게 숨 쉴 공간을 주고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계약이 혼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뭐 당일날 계약하면도 있고 전날 계약하면도 이런 예. 어떤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정책이 그런 유예 기간이나 이런 걸 두면 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과가 과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건데 바로 그래서 강남 3구, 마용성, 과천, 분당 이렇게 번져가던 그 값 상승세는 꺾였다고 하는데 고가 아파트 단지에만 수요가 몰린 이른바 양극화 현상도 동시에 심해졌다면 효과가 전반적으로 다 번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세는 좀 봐야 됩니다. 아니면 정책이 발표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 몇 주 지났다고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 어렵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의 효과라든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 2달 정도는 지나봐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8월쯤에 다시 모셔야겠는데. 그때 나오는 답이 정답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심리도 그게 좀 큰 변화인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똘똘한 한 채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가 나올수록 그 점점 더 강화된다고 할까요? 똘똘한 한 채 현상.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똘똘한 한채는 항상 있어 왔어요. 늘. 예, 언제는 뭐 멍청한 한채가 있었던지 그렇군요. 한 채는 다 누구나 다 똘똘한 한채를 네. 원하는데 이제는 에코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강도의 문제인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 강도가 좀 세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집값이 하락하는데 네. 그 뒤로 집값이 다시 오르거든요. 네. 그럴 때 집값이 상승하는 속도가 강남 3구가 훨씬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강북권의 아파트가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니까 네. 이 오르는 상승폭이 사실 컸고 그렇죠. 그러니까 격차가 커진 거죠.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채 얘기를 하고 극심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도 사실 있습니다. 전 그중에서 가장 그 똘똘한 한채의 이런 정도를 크게 만든 게 뭐냐면 갈아타기거든요. 갈아타기.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1주택자 특히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좋은 지역으로 계속 이사를 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원구에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를 팔고 영등포구로 갑니다. 네. 예를 네. 들면. 네. 그러면은 노원구에는 매도 물량이 있지만 네. 파는 사람이 네. 있지만 예. 사는 사람도 어쨌든 있어서 예.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네. 근데 점점 이렇게 사는 쪽으로 가보면 파는 사람은 적을 거 아닙니까? 예. 네. 너무 당연하게.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있고 예. 파는 사람은 적으니까 여기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결국 그 갈아타기가 지속될 수 있느냐? 네.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특히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면 이런 똘똘한 한채 현상도 조금씩 정도가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난 봄에 이제 그 서울시가 왜 토허제 했다가 이제 해제를 했잖아요. 강남 송파 일부 지역에.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기름을 부었고 그 영향으로 쭉 올라갔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표에서 나타나는데 2월에 해제가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했고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다시 재지정을 했단 말이죠. 네. 거의 35일 이후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를 못 바꾼 거예요. 그래도 뭔가 바뀔 것이다. 그래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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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내용보다도 네. 정책의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재지정하겠지. 그러니까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런 어떤 토지 재지정이라든지 이게 풀어주면서 시장의 변동폭을 좀 키웠던 거죠. 말씀 중에 아까 그 팔고 좋은 지역으로 계속 간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비싼 네. 지역이
비싼지요. 예, 비싼지요. 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과거에도 수십 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졌지만은 집값은 보란 듯이 이제 올랐습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을 위해 중요한 게 제대로 된 입지에 제대로 된 주택이 이 공급이 포인트입니다. 공급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이 대표님 민주당 정책 모임에서 부동산 관련 강연도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 공급 숙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강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일단 뭐 공급 관련된 말씀도 드렸고 이제 네. 그 강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네. 국회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니까 네. 사실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정책 제안을 몇 가지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급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한국의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민간에 맡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공급 엄청 하고 네네. 집값이 또 떨어지면 공급 안 하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의 일종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 뭐냐면 민간이 왜 공급을 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 분양가를 잘 되는 지역은 엄청나게 오르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 철근 가격과 시멘트 가격 오르잖아. 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시멘트가 철근 가격 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근데 왜 분양가는 올라요. 올랐다 그래요? 다들 그러던데요? 주변에서 그 건설 쪽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핑계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요즘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아파트 안 짓는데 지방에 왜 시멘트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핑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를 대려고. 네. 그러니까 분양 잘 되는 곳에 아파트 분양 가격을 엄청 올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네. 뭐 그게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네. 그게 당연하게 민간 기업의 숙명이죠.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의 영향이 있는 주택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민간에 민간에 맡겨진다. 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공공의 주택을 늘려야 된다. 네. 이게 첫 번째 방식인데. 관이 개입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양을 늘려라.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그러면 국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펀드라든지 리츠 뭐 이런 상품을 해서 그 돈을 조달해서 정부가 공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공공주택이 전 질이 높아야 된다. 네. 뭐 임대주택 해갖고 이게 평수가 적은 이것뿐만 아니라 네. 물론 필요하죠. 주거복지를 위해서. 네. 근데 질 좋은 네. 그럼요.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야, 임대 가봐도 되게 좋아. 우와. 그렇지, 이거 그게 돼야지. 알짜배기야. 막 공공주택 이렇게. 너무 지역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세계에서 고급차 있잖아요. 네. 스포츠카 네. 이런 것들을 가장 안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개인들이 어디입니까? 덜 사는 나라? 네. 스위스요. 왜 왜 그럴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높거든요.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고급차를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버스가 벤츠기 때문이에요. 버스가 벤츠. 버스가 최고급형이니까. 버스가 벤츠. 공공버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야. 개인들이 탐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욕망이 줄어들고.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매일 만원 버스를 타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됩니다. 예. 만원 버스 타고 지하철에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 돈 벌어서 벤츠 살 거야. 네. 나 돈 벌어서 고급차 스포차 살 거야. 이런 욕망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이 시설이 좋아야 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강남에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 단지에다 수영장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공공수영장이 근데 반대로 공공수영장이 막 호텔 수영장처럼 시설이 네. 좋아요. 돼 있어. 그럼 내 단지 안에 수영장 있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렇죠. 네. 괜히 돈 들여서. 아하. 그래서 저는 공공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높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펀드와 리츠 얘기하셨는데 펀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리츠는 뭐 어떤 거죠? 리츠는 이제 부동산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용칭만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입지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좀 광고 듣고 와서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잠시만요. 광고.
네, 이슈 앤 피플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36분입니다. 오늘 광순의 복덕방의 대표시고요. 명지대 실물투자분석과의 겸임 교수이신 이광수 대표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대표님 제대로 된 입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공급을 많이 하더라도 정말 근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서울, 솔직히 말하면 서울 아니면 서울과 아주 가까운 이런 데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신도시 공급은 조금 서울과 좀 거리가 있다. 이 부분이 좀 매력이 없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신도시를 막 공급한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될 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고. 그래서 이번 정부도 이제 신도시에 대한 공급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를 고려해서 그런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의 성격을 좀 많이 가미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조화가 잘 될까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야겠죠. 어려운 숙제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어렵지만 어쨌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근데 서울에 땅이 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린벨트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은 이제 한계가 딜레마인데. 있는데. 그래서 지방을 좀 살려서 메리트를 주고 이래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 이게 네. 복합적인 거라 뭐 제가 이게 뭐 단독 하나의 딱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지방의 문제라든가 지방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의 뭐 유휴 토지도 사실은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계획들을 해서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죠. 네, 네. 자, 그 대표님 아까 그 민주당 정책 모임 강연하신 내용이 주택 공급 관련해서 기대 심리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날 새로운 공급 방식 대안으로 아까 얘기하신 리츠, 지분 공유형 공급, 자산 유동화 이런 등등 얘기를 들려주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방식들이 기존 주택 공급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중심,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그 분양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용적률을 막 올려줘서 예.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용적률은 사실은 사회적 자산이거든요. 근데 용적률을 올려줘서 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로또 분양을 해요. 그럼 누군가 한 명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야하. 근데 물론 그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게 저는 공정한 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양을 정부가 가져올 수 있다. 네. 네. 정부가. 네. 그래서 정부가 수분양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공급을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늘려보자는 거죠. 네. 자, 일단 저희 도착한 사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담 네,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결혼한 30대 후반 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직장 다니며 평생 모은 목돈으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25평 아파트 매매를 준비 중인데요. 최근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계약 취소가 늘어나고 노원구 같은 중저가 지역도 계약 해제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보려는 매물은 아직 전세 세입자 계약이 남아있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이사 시기도 맞지 않아서 입주가 지연될 위험도 있다 하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으로 첫 집을 마련하려다 보니 계약을 해도 계약 취소나 입주 지연 같은 변수가 있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신혼부부가 전세 낀 매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점과 대처법, 또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정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수 대표님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유용한 조언과 전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요즘에 사실은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문제가 나고 있는 게 내 집 마련할 때 일단 전세로 낀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임차인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2년 살다가 그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거주로 전세 낀 아파트를 사서 내가 전세 만기 시점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네. 누군가 이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시면 네. 그 거주인이 예를 들어서 나 2년 더 살래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원칙은요. 네. 원칙은 실거주자면 제가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네. 실거주자면 사실 임차인한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청구권에 대항하는 게 거절권이에요? 그렇죠. 또 어느 게 더 셉니까? 더 유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점이 문제인데 실거주자라면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권이 세요. 내가 살 거니까. 네, 아. 내가 생각하니까 실거주자는 보호해 줘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종의 정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을 그러면 내쫓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때 꼭 실무적으로는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 분하고 잘 얘기하시고 제가 이 집에 거주할 건데 이사를 그래서 그러니까 좀 유의하실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군가 임차인 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 계약일이 6개월이 채 안 남았다. 네. 이러면 사실 그분도 되게 난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거를 일단 보시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좀 있는 거. 네.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 그렇죠. 1년 그분한테도 여유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1년 정도 남은 거.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전셋집을 찾고 준비하시게. 네. 그리고 꼭 그분하고 대화하시고 미리.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남겨놓으셔도 되고. 기록을 했고. 네. 기록을 남겨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법적으로 끝까지 가. 그러면 이제는 실거주자 분이 무조건 우세하지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간관계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그런 확인 절차를 하시고 그게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사실 쉽게 매매하시면 이제 어려운 일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사연자분처럼 이런 불확실한 상황 직계약할 때 어떤 점 꼭 좀 체크리스트 하라고 좀 권유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이 계시면 임차인하고 꼭 그런 의향이라든지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전 이런 책임을 예를 들어서 뭐 문구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집을 매매하시는 즉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중개 대표도 계시고 네. 네네. 그래서 파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죠. 어허. 이제 그분들한테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고 재차 확인하고 당연히 중개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꼭 계약서에 그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혹시 사연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아직 시간이 좀 글쎄, 남아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네. 샵 0945로 문자 주세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연을 보면 전세 낀 집 매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세입자 계약자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이사 날짜 조율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도 또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는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무주택자분이 전세 낀 내가 이사 가려고 전세 계약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치? 지금 내가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즘 이 임대차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맞아요. 이러면서 내가 만개돼서 그럼 전세금 받아서 가야고 딴데 해야 가야 되지 되는데.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도 전세금 돌려줘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내 집, 일단 내가 지금 임차인 네.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네. 근데 갑자기 막 집주인이 돈 없다고 그래 전세금 못 주는데요. 그런데 시장에 내놨는데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이고야. 그래서 특히 지금은 왜 중요하냐면 대출이 또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상한 걸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내가 임차하고 있는 집 체크, 그다음에 살려는 집 임차인 체크, 그다음에 대출 체크 하시고 그런 것들을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중개사 분하고 그리고 그 집을 팔려는 사람과 내가 지금 임차하고 있는 임대인 체크 여기까지. 4단계, 그러니까 3단계. 내 거 하나,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인 하나, 또 저쪽 파는 사람 거 하나.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네요.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같이 확인.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함수가 좀 있죠. 그러면 좀 신뢰할 만한 중개업자와 상의를 해가면서 너무 중요하고요.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중개사분들 이제 대표님, 사장님도 이제 만나서 어쨌든 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보다 지금은 신뢰가 더 신뢰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신뢰 차원에서 이렇게 중개사분들하고 얘기하시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좋은 중개사 만나는 팁 좀 설명해 주세요. 있나요? 가장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전 신뢰를 뭐 착한 분 이거는 그거는 추상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 계약을 많이 한 곳. 데이터로 봐라. 그렇습니다. 그걸 데이터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을 많이 했다는. 그러니까 걸 요즘에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런 뭐 부동산 사이트라든지 앱 같은 데 예, 들어가보면 이제 메모를 많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중개사들이 딱 나오거든요. 결국 여기도 시장의 어쩔 수 질서가 없습니다. 형성되는군요. 그게 네. 이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속이지 않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문제 일어나면 그렇게 시장에서 퇴출당하셨겠죠. 참고할 만한 그렇구나. 팁입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네. 자, 요즘 같은 시기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혼부부나 실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매수 전략, 투자 관점에서 좀 좋은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큰 유의할 점은 뭐냐면 대출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규제가 나오기도 뭐 이제 했지만 6억 이상은 또 안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과연 이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은 이제 6억 원도 사실은 부담이 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그 상황까지 이자 포함해서 하는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막 강남에 20-30억 원 그 아파트를 사는데 막 15억 이렇게 대출합니다. 아휴, 와. 그건 그거 어떻게 갚아나요? 그것도 막 30, 40대 가요. 30대 가요. 아우, 야, 이거는 좀 이거는 뭐냐면 집값은 무조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행동을 할 때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30, 40대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 연령별로 보면 요즘에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뭔데요? 70대 이상 분들은 많이 팔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왜 팔까요? 그렇죠. 이분들은 경험이 있단 말이죠.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야, 그래서 어른의 예. 지혜를 또 배워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의 주제는 그거네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집 사러 가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팔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네. 자, 지금까지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과 김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